저번 시간에 국가에 대해 언급했죠. 국가는 생산하고 소비하는 조직이죠. 그래요. 사람들이 원활하게 생산하고 소비하기 위해서 만든 조직이에요. 각자가 맡은 생산 기능들이 다 있는 거죠. 국가를 구성하는 조직이나 사람들에게는 다 그 기능이 있는 거예요. 조직이니까 조직도를 한번 그려볼 수 있겠죠. 이게 그 조직도예요. 파란색 원은 국가가 되겠죠. 빨간색 직사각형은 정치 영역으로 볼 수 있겠죠. 그래요. 정치 영역도 생산자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요. 일하는 종류가 다르다 해서 생산과 무관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원래는 그렇다는 거예요. 원래 기능은. 보라색 마름모는 뭘까요? 생산 조직으로 보면 되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본으로 보면 되죠. 공적 영역, 정치 영역 역시 공적 자본으로 볼 수 있는 거죠. 다 작업 도구가 있죠. 또 인건비도 투입돼야 되고 무기 같은 것도 작업 도구죠. 무기 없으면 생산 소비를 원활하게 할 수 없잖아요. 치안도 담당해야 되고 또 외적으로부터 침략을 막아야 되고 경우에 따라가서는 쳐들어가서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죠. 무기도 작업 도구예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이제 사회가 형성되면 정치 영역이 있죠. 그리고 생산 조직들도 있죠. 그래요. 뭐 혼자 일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는 이제 집단이 참여해서 소득을 얻죠. 대체로 그래요. 그리고 또 뭐가 있나요? 국가 내에는 국가는 뭘로 구성되어 있어요? 남자 여자가 있는 거죠. 남자 여자 중에 한 명은 생산 조직 한 명 이상은 생산 조직에 있겠죠. 그리고 이제 그들이 이제 가족을 이루죠. 노란색은 뭐겠어요? 노란색 삼각형. 가족이 되겠죠. 가족의 기능은 뭐예요? 사회를 유지할 사람을 낳고 이제 그렇죠. 기르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모든 국가는 이러한 구조를 갖고 있겠죠. 가장 기본적인 구조인 거죠. 그래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요. 음, 그러면 이제 정치 영역의 한 상황을 볼게요. 현실의 상황을. 우선 이제 공업자본, 상업자본이 신분제도를 폐지하면서 공적 영역이 생겼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요. 공적 영역이 생겼어요. 뭐 공적으로 운영되든 사적으로 운영되든 공적 영역이 생긴 거는 맞죠. 그 알아야 되는 거죠. 공적 영역의 특징이 뭐라 했어요? 소유권이 인정 안 되죠. 그래요. 공적 영역을 실현하기 위해서 뭐가 도입됐다 했어요? 민주정치제도가 도입된 거예요. 민주정치제도가 뭐예요? 소유권을 부정하는 제도인 거죠. 소유권을 부정하는 거예요. 정치 영역의 소유를 부정하는 제도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뽑든 선거를 통해서 뽑든 뭐 어떻게 하든 사리사욕을 취하기 위해서 집단이나 개인이 행동하면 뭐예요? 민주정치가 실현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선거한다고 민주정치가 실현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소유권으로 인식되면 되고 소유권을 사용하는 것처럼 사용되면 민주정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신분제도를 폐지했다는 것 자체가 소유권을 없애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죠. 그래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두 기능이 정치 영역에서 이루어졌죠. 한 가지는 생산 기능, 다른 한 가지는 정치 영역 구성원이나 특정 집단의 욕망 실현을 위해서 기능이 이루어졌죠. 그래요. 왕이나 귀족들 욕망 실현을 위해서 정치 영역이 사용되었죠. 실제로 생산 기능도 물론 이루어졌지만 귀족이라 해서 항상 귀족이나 왕이라 해서 항상 욕망 실현을 위해서만 사용한 건 아니죠. 그 사람들도 혹은 그 집단들도 생산 기능을 했죠. 그래요. 둘 다 이루어졌다 보면 되는 거예요. 치안이나 국방은 항상 필요한 거니까. 그래요. 민주정치 제도 도입 목적이 뭔가요? 정치 영역 구성원이나 특정 집단의 욕망 실현을 배제하기 위해서 도입된 거라 했죠. 소유권을 그래서 하는 거죠. 소유권 부정하는 이유가 뭔가요? 욕망 실현을 금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자는 거예요? 생산 기능을 회복하자는 거예요. 이 생산 기능은 원래부터 있었던 생산 기능. 아주 고대부터. 그리고 뭐 많이 훼손되긴 했지만 또 계속 이어져 왔던 거죠. 생산 기능도 마찬가지로. 순수한 생산 기능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민주정치제도 도입 목적이.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공산당이 집권해서 공산당이 막 자기들 이념들 하는 게 그거는 뭐예요? 생산 기능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죠. 특정 집단의 욕망을 실현하는 거죠. 그런 거예요. 아닌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요. 공산주의는 뭔가요? 국가에서 보면 옛날 때부터 이런 이제 생산 영역은 소유권이 인정됐고 다 자본이 있었죠. 농업 자본도 있고 그리고 이제 나중 가서 공업 자본, 상업 자본도 있고 각자가 다 알아서 살아가는 거죠. 생산하면서. 그리고 생산물의 일부를 세금의 형태로 정치 영역에 주는 거죠.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는 뭐예요? 딱 보니까 기업에는 자본가와 노동자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 공산주의자들이 보니까. 그럼 이 공산주의자들이 뭘 해요? 나에게 권력을 달라. 그러면 자본가들을 다 없애버리겠다. 그리고 모든 소유권을 철폐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뭐라 해요? 내가 공산당이 모든 것을 소유하면서 다 먹여 살려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공산주의 사회주의예요. 그럼 어떻게 되나 결과는 모든 그 재산에 대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존재는 어떤 존재만 있나요? 공산당만 있는 거죠. 그리고 모든 권력을 행사하는 곳은 어디인가요? 공산당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공산당은 하나님이 다스리나요? 신이 다스리나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속임수라는 거예요. 사기지, 사기. 공산당을 지배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한 명일 수도 있고 여러 명일 수도 있고. 북한 같으면 북한도 뭐 여러 명이 하겠죠. 한 명이 이제 대장이고. 그럼 그 사람들은 뭔가요? 권력도 소유하고 재산도 소유하고. 그렇잖아요. 현 시대는 어떤가요? 재산을 가진 자, 권력을 가진 자가 분리돼 있죠. 공산당은 뭔가요? 다 공산당 거라는 거죠. 그래. 그 사기인 거죠. 권력과 부를 다 소유한 존재라는 거예요, 공산당이.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죠. 막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왜 다 붕괴해요? 결국 왜 붕괴해요?
살 수가 없으니까 붕괴했죠. 다 먹여 살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먹여 살려주지 않으면 폭동이 일으킬 거 아니에요. 근데 공산당이 권력하고 불을 지니니까 좋을 것 같지만 먹여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다 붕괴하는 거예요. 북한도 마찬가지잖아요. 수십 년간 공산주의지만 원조 안 받으면 못 살잖아요. 맨날 이상한 쌀 보내달라 하고 아직도 해결이 안 되잖아요. 먹거리도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사기인 거예요. 사기.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그리고 그러면 이제 정치 영역이 담당하는 생산 기능을 좀 잘 알아야 되겠죠. 알아야 되는 거예요. 뭐라 했죠? 원래 기능을 되찾는 거예요. 원래 기능을 되찾는 게 지금 시대에 해야 될 일인 거예요. 그럼 어떤 기능이 있는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간단하게 언급하겠지만 막 사람들이 막 그 뭐 공산주의 사회주의 하면서 막 비슷한 것들 막 내세우고 그럼 국민들이 좋아하고 이러는데 그런 거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 거 하면 다 실패한다는 거예요. 다 쓰레기 같은 생각이라는 거예요. 뭐 토지 공개념이니 뭐 많죠. 뭐 이것저것 복지제도도 다양하죠. 뭐 이것저것 막 하는데 그런 거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해야 될 일은 뭐라고요? 원래의 기능을 되찾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원래의 기능을 되찾는 게. 사람들은 지금 이런 얘기하면 인기가 없겠지만 막 이 화려한 걸 제시해야지 막 쏠깃하고 좋아하잖아요. 근데 원래 기능을 되찾는 거라는 거죠. 근데 그게 어렵다는 거예요. 왜? 수천 년간 변질되었죠. 수천 년간 변질되고 그래서 또 그게 또 인간의 욕망이 개입되어 있어서 쉽지가 않은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지금 이 시대에서 해야 될 일은 뭐라는 거예요? 거울이 더러워져 있다는 거예요. 거울의 기능을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닦아야 된다는 거예요. 닦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효과를 발휘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시장과 자본을 발전시킨 나라들이 굉장히 큰 부를 쌓고 국가도 명예해지고 절대 빈곤에서 탈출하고 그런 일이 다 일어났죠. 좀 발전한 국가들에서는. 그래요. 뭐 그것만 있는 게 아니겠죠. 원래 기능을 되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만 되찾아도 굉장히 큰 효과를 누린다는 거예요. 진리에 이르는 길이 뭔가요? 참 묘한 게 진리에 이르는 길도 사실은 원래의 움직임을 되찾는 거죠. 선천의 움직임을 되찾는 거죠. 인간이 되기 전에 하늘과 땅을 만든 그 절대의 움직임을 찾는 것이 진리에 이르는 길이듯이 사회를 발전하는 원리도 같다는 거예요. 원래의 움직임, 원래의 생산 기능을 되찾는 거예요. 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쓰레기 같은 생각인 거예요. 지금 세상에 떠도는 생각들은. 그래요. 그럼 정치 영역이 담당하는 생산 기능을 봐야 되겠죠. 전통적인 건 어떤가요? 전통적인 것은 항상 중요한 거죠. 분쟁 해결 이건 전통적인 거겠죠. 분쟁이 자꾸 일어나면 생산과 소비에 신경 쓸 수 없죠. 원활하게 해결돼야 되죠. 여기서 뭐가 나오나요? 고대부터 나왔던 게 이 정의가 나오는 거예요. 정의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분쟁, 개인 간의 분쟁일 수도 있고 폭동, 또 폭동이 나면 싫어하니까 밀란, 뭐 이런 걸 수도 있고 분쟁 해결이 중요하고 자꾸 사회 구성원들 막 이렇게 막 적폐 이러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반목을 일으키고 그런 거 좋은 게 아니에요. 반목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부터 해야 될 역할인 거예요. 그런 거예요.
치안, 국방, 뭐 전통적인 거죠. 치안, 국방은 생명과 재산과 연관되어 있는 거죠. 생명과 재산에 불안해하면 생산과 소비에 전념할 수 없는 거죠. 치안, 국방을 정책력이 해야 되는 거죠. 생산 기능인 거죠. 치안, 국방하고 분쟁 해결하는 게 이런 것 때문에 정책력이 생긴 거죠. 그리고 뭐 다양한 행정이 있겠죠. 뭐 재산과 관련된 행정이 있을 것이고 크게 볼 때 국가 구성원과 관련된 행정이 있겠죠. 그래요. 재산과 관련된 행정은 어떤 게 있나요? 국가도 재산이 있죠. 토지, 뭐 하천, 건물, 뭐 기계, 뭐 화폐도 있고 뭐 별게 다 있겠죠. 유가증권도 있을 거고 현 시대에는 그리고 무기도 있을 거고 재산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관리를 해야 되겠죠. 그런 재산을 뭐 보관도 해야 되는 거고 세금 거치면 지출도 해야 되겠죠. 지출하기 위해서는 또 뭐래요? 세금도 걷어야 되는 거고 재산과 관련된 행정이 있는 거예요. 어느 국가든 간에 지출은 좀 살펴보면 어떤가요? 정치 영역을 유지하는데 돈이 쓰이겠죠. 뭐예요? 작업 도구를 마련하고 사람들한테 인건비 줘야 되겠죠. 화폐가 없을 때는 뭐 곡식과 같이 뭐 이렇게 생존 수단의 욕망 충족 수단을 제공해야 되겠죠. 그래요. 자본하고 똑같아요. 작업 도구, 작업 수단이 있어야 되고 그 작업 도구에 투입하고 인건비하고 직접 생산을 할 수 있겠죠. 직접 생산을 할 수 있어요. 고대에도 다 했어요. 국유지가 있고 계란 산업하고 다 했죠. 또 뭐 저수지 같은 거 만들고 다 했던 거죠. 그래요. 생산에도 또 직접 관여를 해요. 네, 그래요. 그래요. 또 다 악용이 돼서 그렇지. 또 옛날에 언급했지만 황국 같은 것도 하죠. 중공계 국민들이 없으면 이렇게 보관하고 있던 식량을 나누어주고 뭐 그런 것도 할 수 있는 거죠. 악용이 돼서 해로움을 끼쳐서 그렇지. 원래는 다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업무도 있고 보관 기능도 있고 그래요. 그리고 뭐 그래요. 여유는 한해서 하지만 또뭐 전쟁하다가 죽은 사람들 군인들이 뭐 자녀들을 돌볼 수도 있겠죠. 뭐 챙겨야 되겠죠. 그래야지 뭐 전쟁에 나가죠. 뭐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요. 또 국가 구성과 관련된 행정이 있겠죠. 사람에 대한 행정이 있는 거죠. 인구 파악을 해야 되고 또 필요할 때 동원도 해야 되겠죠. 전쟁 나면 사람들 동원해서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요. 이 전통적인 것들인데 전통적으로 꼭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뭐 다른 건 안 하더라도 뭐 분쟁 해결, 치안 국방, 행정 중에서도 뭐 어떤 게 있나요? 뭐 재산 관련된 행정 이런 걸 꼭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그래야 되는 생산 소비를 할 수 있는 거죠. 뭐 사람들 뭐 보살피고 이런 것보다는 일단 꼭 해야 되는 기능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좀 여유가 생길 수도 있죠. 잘 살게 되면. 현대적인 역할은 뭐가 있나요? 좀 부가 쌓였어요. 좀 여윳돈이 있어요. 그러면 또 여러 가지를 또 할 수도 있겠죠. 또 기본적으로 또 국가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일도 있는 거죠. 이제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공적 영역에 새로운 것들이 새로운 업무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뭔가요? 대중교육이죠. 옛날에 대중교육 없었죠. 요즘 대중교육 공적 영역화하죠. 복지가 있는 거죠. 복지도 복지해야 된다고 막 그러죠. 복지는 어떤 건가요? 뭐 사람들 이렇게
사람들한테 이렇게 하는 거죠. 이런 건 좀 뒤에서 다뤄보기로 하고, 각각에 대해서는. 근데 공적 영역에서도 가능하고 사적 영역에서도 가능한 게 있어요. 이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이제 현대에서 보면 새로운 업무들이 막 공적 영역에 포함되잖아요. 근데 그 역할이 공적 영역에서도 할 수 있고 사적 영역에서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교육이 대표적이죠. 그런데 이걸 알아야 돼요. 공적 영역에서 할 때는 사적 영역에서 하는 걸 허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 걸 잘 모르는 거예요. 공적 영역에서 뭘 한다 했죠? 비용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럼 공적 영역, 사적 영역에서 다 하면 어떻게 되나요? 비용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치안이 있어요. 치안.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에서 다 무장을 하겠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치안이 실패하겠죠. 실패하는 거예요. 비용도 많이 나가고 또 사적 영역에서 무장을 하고 있으니까 공적 영역에서 제대로 제압을 못 하잖아요. 치안이 불안하고 비용도 많이 나가고 그래서 무기를 허용한 그 무기를 공적 영역을 했는데 무기를 허용한 그 무장하게 한 국가들은 어떤가요? 치안이 항상 불안한 거예요. 둘 다 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공적 영역화 할 때는 한계를 없애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 걸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요. 그런데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 모두 가능한 경우가 있죠.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구조 자체가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에 모두 쓸 수밖에 없다면 한계를 없애야 되는 거예요. 뭐 어떤 원칙에 의해서 없애야 될까요? 둘 다 이루어지고 있다는 예를 들어서 공적 영역에도 뭐 예를 들어 뭐 대표적인 게 교육이죠. 공적 교육이든 뭐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뭐 교육이라 가정하고 한국은 교육이 공적 영역, 사적 영역이 다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공적 영역의 비용이 사적 영역의 비용보다 크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사적 영역화해야 되는 거예요. 교육뿐만 아니라 국가가 운영하는 기업도 마찬가지인 거죠. 마찬가지인 거예요. 공적 영역의 비용이 사적 영역의 비용보다 크다. 그러면 이 공적 영역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사적 영역화해야 되는 거예요. 사적 영역의 비용이 공적 영역의 비용보다 크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공적 영역화해야 되는 거예요. 군대나 치안 같은 거는 뭐 필수적으로 공적 영역이 담당해야 되겠지만 소유를 하면 안 되니까 누군가가 소유를 하면 안 되니 그렇지만 그게 아닌 경우에는 이렇게 비용을 보고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공적 영역, 사적 영역 두 개 다 허용하는 거는 100% 실패한다는 거예요. 둘 다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대한민국은 어떤가요? 예를 들어서 교육을 치면 공적 영역에서도 하고 사적 영역에서도 하죠. 사적 영역에서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공적 영역을 없애든가 사적 영역을 없애야 되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그러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가? 대한민국 한 2019년도 보니까 사교육비가 한 20조 9,970억 원 정도 썼다고 알려져 있어요. 이거는 통계로 잡힌 거고 통계로 안 잡힌 거 치면 더 많겠죠. 뭐 그런 건 무시하고 교육부에서 얼마 써요? 한 74조 쓰는 거예요. 74조 뭐 9천억 정도. 그럼 대략 한 95조를 쓰고 있어요. 95조. 95조를 쓰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교육부 사교육비를 금지시켜 버려야 된다는 거죠. 공교육을 살리려면 74조만 써야 된다는 거예요. 사교육비를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75조만 쓰게 되는 거죠. 교육비로는. 그러면 다 74조 세금을 내는 거죠. 교육부는 생산자는 아니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74조로 75조로 줄이던가. 그럼 또 반대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반대로 하면 한 5에서 9세까지 보면 한 220만 명 돼요. 우리나라 인구수가 한 10세에서 14세 보면 220만 돼요. 15에서 19세 보면 한 220만 된다는 거죠. 그래요. 그럼 절반으로 치면 50%를 지원한다 칠게요. 가난한 아이들 50%도 사실 많죠. 한 30% 이렇게 30%만 지원해도 될 거예요. 근데 50% 잡고 1인당 1,000만 원씩 지원한다 생각해 보세요. 34조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34조 1,000만 원씩 지원해도 공교육을 다 없애버리고 34조밖에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사교육비 20조 쓰는 게 있죠. 한 절반은 안 쓴다 치면 사교육비 44조면 그냥 끝난다는 거예요. 95조 쓸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도 교육부가 뭐 이제 좀 영재 같은 애들은 키워야 되니까 한 10조 정도 쓰게 해주고 그러면 총 한 54조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54조. 그래요. 그럼 이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소득이 높은 사람들은 50%는 우리는 받는 혜택이 없지 않느냐 이럴 수 있잖아요. 없지 않지가 않다는 거예요. 31조가 필요 없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 54조만 쓰니까 또 세금 이렇게 또 계산해보면 31조는 이제 남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는 세금을 낮춰주면 되는 거예요. 돌려주는 거죠. 31조를. 그리고 실제로 이게 그러면 효과가 커요. 왜냐하면 일단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서 소득세 내는 사람들도 대한민국 경우도 소득이 낮은 사람이 소득세 내는 게 아니죠. 한 4, 50% 내는 거예요. 소득이 50% 이하는 이것저것 면제받으면서 세금을 안 내요. 물론 모든 국민들은 세금을 내죠. 부가가치세가 있으니까 상품에 붙어 따로 세금을 내야 되니까. 하지만 소득세를 내는 사람들은 별로 없다는 거예요. 한 4, 50%밖에 안 낸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31조 돌려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돈은 어떻게 되나요? 자본을 형성하는 데 쓰이거나 아니면 소비하는 데 쓰인다는 거죠. 소비하면 또 그건 또 자본을 형성하는 데 쓰이는 거죠. 자본의 수익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경제도 좋아지고 모든 사람들이 혜택을 입게 되고 또 1,000만 원을 또 지원받게 되고 상위 50%한테 지원을 또 해주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1,000만 원을 지원해주면 또 그 사람들은 또 1,000만 원에 또 더 플러스를 해서 이제 교육비를 투입한다는 거죠. 그러면 또 불공정의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요. 간단한 거예요. 공교육 지금 사교육 둘 다 투입되고 있는데 원래 한 개 없애야 되는 거예요. 공교육을 없애도 되고 사교육을 없애도 되는 거예요. 공교육을 없애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별로 공교육이 보면 기능을 못 하죠. 그래요. 계산해보고 딱 원래 그 비용 적게 하는 거예요. 둘 다 하면 다 실패한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교육 정책이 실패한 게 둘 다 허용해서 그런 거예요. 둘 중에 하나는 없애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게 그래요. 치안도 그렇고 그래요. 이게 공적 영역화하는 원칙인 거예요. 물론 이제 반드시 그 정치 영역에서 해야 되는 일도 있겠죠. 뭐 군대나 이런 거는 소유권을 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